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내 대기업 AI 인재로 본 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마침 챗 GPT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구글의 바드가 네. 나왔잖아요. 지금 이 바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테스트고 이제 회원을 받고 있죠. 네. 지금 시험은 볼 수가 있고 시험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매년 5월이 되면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신경 써야 될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2월 달에 컨퍼런스가 있고 네. 5월 달에 3대 컨퍼런스가 다 모여 있습니다. 구글 컨퍼런스가 10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2시 시작했는데 그리고 좀 이따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요. 애플 컨퍼런스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컨퍼런스가 5월에 모여 있어서 IT 쪽이나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5월의 빅 이벤트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게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 되고 오늘은 이제 먼저 시작한 게 이제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이제 구글이 챗 GPT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이런 좀 조바심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핵심을 일단 챗 GPT 챗봇 이름이 바드예요. 바드. 그쵸. 바드고 예. 이 바드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언어를 메커니즘이 뭐냐면 이 팜2라는 원래 팜1을 먼저 개발했는데 예. 이게 챗GPT 3.5보다는 성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구글이 굉장히 다시 개발을 해서 그 팜2를 개발했는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가 챗GPT보다 많다. 100개 국어 이상을 지원하겠다. 다중 언어가 예. 이제 차별점 하나고. 네. 두 번째 챗GPT하고 또 다른 점은 추론 능력을 가집니다. 이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챗GPT 4.0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딥러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면 이 추론 능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스스로. 그러니까 이 추론 능력이 가능하면 또 하나 능력이 생기는데 뭐냐면 코딩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겠군요.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하는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IT 업계에서는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초기 개발자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게임 회사나 여러 회사들이 코딩하고 있는 초기 개발자들이 인력난에 엄청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을 얘들이 다 장악할 수가 있다. 일주일 만에 할 일을 한 2시간 만에 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이 기존의 거와 가장 차별점. 그러니까 다중언어. 그러니까 100개 국어 이상을 소화를 할 거고 네. 추론 능력과 코딩 능력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 특징은 이 다중언어의 테스트판을 내놓을 때 재밌게도 영어는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네. 네. 한국어와 일본을 기본 테스트로 내놨어요. 아, 이게 가장 큰 그렇습니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굉장히 이론을 왜 한국어, 일본일까? 뭐 이런 거 많고. 그래서 이번 어쨌든 바드는 요 세 가지 능력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켰는데 예. 시각 능력을 추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강아지 두 마리를 딱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예. 야, 이 두 마리의 종이 어떻게 달라? 알아냅니다. 그것까지요. 생김새의 특징을 생김새 특징을 잡아서 파악할 수 있다. 파악해서 뭐 애들 같은 꽃이라도 종을 구분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구글 렌즈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제 그 구글 렌즈가 어디 들어옵니까? 갤럭시나 쓰는 이쪽은 다 들어오겠죠. 예, 이게 이제 기랍이 되는 거고. 이게 이러면서 이제 어디하고 손을 잡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포토샵하고 하고 있는 네. 이쪽하고 손을 잡아서 이 어떤 그런 특허 문제까지 다 해결하면서 어도비까지 지랍하면서 특허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각 능력까지.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지난달에 삼성이 구글과 손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빙하고 MS의 빙과 검색 엔진을 손을 잡으면서 구글과 손질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소리 많았거든요. 그 중에 또 이유 하나가 이번에 구글이 개발 컨퍼런스에서 픽셀 폴드 그러니까 삼성의 폴드폰이 있죠. 이걸 하드웨어까지 내놨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구글도 그럼 삼성과 손질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부분은 의심은 사라진 게 삼성 쪽에서나 구글에서나 여전히
메인으로 깔고 가겠다. 해서 요거는 그냥 하드웨어 하나 내놓는 정도로 일단 그 한 4가지 정도가 이번 구글 컨퍼런스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100개 언어로 100개 나라의 언어로 저기 구글이 바드를 네.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영어는 당연한 건데 제1 외국어로 한국어를 택했다는 게 참 네. 특이하네요. 네. 이게 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요게 이제 뭐 그 다른 피차이 구글 CEO의 말은 뭐 이제 그대로 옮기면 그 한국과 일본의 뭐 언어를 좀 빨리 파악하면 다른 외국어를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실제 이제 이런 인터뷰에서. 예. 그런데 속내는 다른 것 같습니다. 속내는 아시다시 구글이 전 세계 모든 검색 시장에서 유일하게 잠식하지 못하는 나라 한국과 중국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2019년도 기준으로 네이버가 검색 시장이 한 70%, 구글이 19%, 그다음에 다음에 한 10% 정도 차지한 시장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구글이 31%까지 올라왔어요. 12%더 올렸어요. 네이버가 한 60%까지 가고 다음에 한 5% 정도 떨어졌네요, 올랐거든요. 네이버가. 그래도 아직 못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일단은 이 언어로 인한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이 검색 시장에서 한국은 난공불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장을 노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챗GPT나 이 AI 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7월달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나오기 전에 빨리 선점을 해서 한국을 선점을 해서 요 시장을 잡아먹는 게 쏙내인 것 같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구글이 한 7% 먹고 있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 야후 재팬이 14%인데 잘 아시듯이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 시장을 가면서 검색 시장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 견제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피차이 CEO가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포장에 불과하고 속내는 난공불락인 한국어 검색 시장을 이번에 이제 기술이 큰 메가 트렌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검색 시장에서. 어쨌든 챗GPT나 AI가 도입된 검색 그 메커니즘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요 타이밍에 난공불락이었던 한국과 일본 시장을 장악하겠다. 90% 장악하겠다는 게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다면 이 AI 기술을 어느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 수준도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참 걱정인데요. 지금 일반인들이 AI를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는 ARS 지나 걸었을 때, 그리고 뭐 자동 안내 은행 스타일? 자동 안내 지나 걸었을 때, 예. KT 지나 걸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챗봇들은 챗봇 정도로 다 있어요. 정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 그 우리가 가장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OECD 국가 중에서 수출 비율이 가장 높고 제조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이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이제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일본을 빨리 앞섰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갔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AI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은 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생기는 건데 네. 그 실제 이 AI를 도입하고 있는 시장이 국내 2.7%에 불과하다. 아하. 2021년 기준이지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 향후 이러한 제조 경쟁력을 가지려면 도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고 IT는 뭐 이렇게 선도 국가인데 이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해결 과제가 좀 시급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 AI 적용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조업에 이걸 도입하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차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미 가 있거든요. 제조업들이. 요걸 도입하면 훨씬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허들이 걸리느냐. 일단 AI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IT 전문가는 많은데 왜 AI 인력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 AI 인력이 뭐냐 하면 AI께서 하는 이야기는 제조업의 AI 인력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술을 가진 AI 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다른가요? 그렇죠. 그 제조 전반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러스 AI 지식을 습득해야 그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정부에서 다 손 놓고 있어요. 이런 예. 부분에서. 예. 그래서 각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뭐 KT는 KT대로 LG는 LG대로 각 기업들이 스스로 AI 스쿨을 만들어서 본업에 있는 사람들을 AI를 좀 육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네. 대기업은 이나마 가능해요. 그렇죠. 뭐 인프라도 있고 가능하니까 문제는 이 제조업의 풀뿌리가 사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인데 네. 이쪽은 완전히 없다. 인력풀이 없군요. 예. 특히 이제 이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예. 들어가야 AI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각사가 가진 이 데이터들이 규격화가 안 돼 있고 그다고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현재 뭐 여러 기업들이 네이버나 KT나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네. 플랫폼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집어넣더라도 집어넣을 때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들이 이 트랜스포메이션 해줘야 되는데 네. 이 트랜슬레이션도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허들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는 규격화 표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고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뭐 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의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요 지식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봉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LG 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 소재를 만드는데 네. 불량 검사를 자동화하는데 정확도를 이 AI를 도입했더니 48%에서 91%까지 올라갔다. 네. 이런 수준이고 네. LG 화학 같은 경우는 뭐 나프타 수급 계획을 짜는데 원재료 단가 공정에 필요한 조건을 막 입력해 봤더니 공정 일정을 최적화하는데 AI를 사용하니까 훨씬 올라가더라.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마케팅 쪽에 이제 활용했는데 예. 북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넉 달 후에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 같은 가전 수요를 한번 예측을 기존에는 사실 통밥을 하지 않습니까? 뭐 데이터를 있더라도 이거를 AI에게 맡겼더니 적중률이 70%까지 올라갔더라. 네. 요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으로는 활용하지만 포괄적인 활용은 아직까지 굉장히 미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대기업 AI 좀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AI 빅테크 기업은 뭐니 네이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AI 랩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으로 돼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랩이라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가 붙고 AI 랩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가 이런 AI를 클라우드 부분으로 다 지금 통합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카카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전에는 AI 랩이라고 썼는데 예.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고 있는 쪽이라서 예. IT 업계는 지금 이런 조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하정우 소장은 현재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있는 AI 쪽을 총괄하고 있고요. 네. 77년생인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오고 2015년도에 네이버에 합류했어요. 합류된 지는 한 6, 7년쯤밖에 안 되겠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하이퍼 글로벌을 지금 공개 직전인데 GPT-3가 나왔을 때 이 하정우 소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이버에서 개발하고 있는 하이퍼 클라우드는 이 GPT-3보다 한 10배 많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다. 그리고 한글에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번에 구글의 파드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조금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7월 달에 클라우드 X를 지금 클라우드를 공개할 건데 네. 얼마큼 또 더 이상 올라갈지를 지금 좀 기대해야 되고 이번 이 하정우 수장이 이야기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하이퍼 클라우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가성비가 높다는 겁니다. 가성비가. 그러니까 요 가성비가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AI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우리는 사용하겠다. 저전력으로 미국에서 챗GPT 4.0이나 구글의 바드보다 한 5분의 1 가격, 5분의 1 비용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분의 1 비용으로 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아까 바드의 특징이 그라 그랬잖아요. 다중언어. 그다음에 추론 능력, 네. 그다음에 가능하니까 코딩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코딩 능력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걸 보면 이 추론 능력도 굉장히 올라간 걸로 보인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단답형의 대화를 주고받고 뭐 하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작곡, 코딩, 그림 등의 결과를 찾아주고 변환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이런 개념이잖아요. 기존의 챗 GPT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있다면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사람인데 네.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종합적이죠.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내부에서 그 하이퍼클로바에 있는 개념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POC 개념이라고 해서 예. 개념 검증, 프로젝트 시작, 기술력 검증까지 다 하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지금은 그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네. 앱을 하나 개발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가지고 앱 개발자를 불러서 맡겨서 개발하고 이렇게 이 수를 그렇게 거치잖아요. 되죠. 그러면 예. 뭐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팔기도 하는데 예. 요 과정을 단 3시간 만에.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 POC 개념의 하이퍼클로버를 사용하면 3시간 만에 새로운 앱을 만들어내고 코딩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가능하면 이제 결국은 싸움이 그거 같아요. 그 바드도 그렇고 하이퍼클로버도 그렇고 결국에는 누구의 생태계로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생태계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로 들어오면 너 더 편하게 해줄게. 대신 우리 생태계만 써. 결국은 생태계로 많이 모이는 쪽이 승리하는 거니까. 결국 독점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싸움이고 그 생태계에서 더 편하게 해주는 쪽이기 때문에 하이퍼클로버의 개념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서 지금까지는 한국어라는 강력한 배리어를 바탕으로 막 개발을 했는데 네. 지금 바드가 나오면서 이 언어 장벽이 깨지기 시작할 때 네이버가 어떻게 새로운 또 개념으로 배리를 칠지가 사실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삼성과의 협업을 선택했다라고 네. 하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요게 이제 두 회사가 아주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격차의 개념을 가져가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AI 반도체를 국산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동시 개발하는 건데 예. 지금 이런 거죠. 지금은 그 삼성에서 만드는 거는 CPU가 따로, CPU는 다른 걸 쓰고, 네. 그죠? CPU는 다른 걸 쓰고, 네.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TSMC에서 파운드리를 통해서 CPU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텔리너 쪽에서 네. CPU는 다른 걸 쓰고, 삼성에서 개발하는 거는 뭐 랜드 플래시라든지 메모리를 넣어서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CPU 갖다가 다시 인산 처리하는 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용도 고비용이죠. 메모리 따로, CPU 따로, 다시 인산 처리 따로 하고 다시 와야 되는 시간도 고비용, 전력도 네. 고전력인데 요걸 합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직접 다이렉트 삼성전자 개발해서 요 배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통으로 개발해서. 그래서 하이퍼글로바가 지금 내부 주장하는 게 가성비가 높을 것이다. 아. 바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바드는 빅클라우드를 쓰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산 장치는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대규모 연산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할 수 있고 초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 요게 이제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초격차를 더 벌리겠다. 그런 것에서 요 부분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군요. 이 작년 12월 6일 날 협업을 이제 해서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양학설 해서 TF를 일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발표할 것 같은데 이번 발표가 아마 네이버나 삼성전자 양사에 조금 효과적인 뭐 주가 부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이버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이제 클로바 서비스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AI 자동응답 챗봇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왔는데 선도 주자인데 원래 이 클로바를 총괄해온 사람이 정석근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SKT로 최근에 이직을 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이건 어떻게 네,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이게 가장 사실 업계에서 조용했는데 이 정석근 이제 네이버에는 CIC 대표가 사실은 계열사 대표거든요. 예. CIC가 네이버는 7개, 8개 CIC가 있는데 그 카카오처럼 계열 분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각자 CIC 대표로 맡고 가는데 이 하이퍼클로바의 총괄 책임자는 정석근 대표였죠 사실은. 예. 근데 4월달에 갑자기 SKT 북미 법인장으로 갔습니다. 뭐 SK에서 스카웃을 했겠죠.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왜 갔느냐 뭐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다시 인사가 나서 왔다가 갔고 특히 이 정석근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의
리틀 이해진이라 불리는 일본 법인을 맡고 있는 대표의 가장 측근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핵심 또- 인물이에요, 진짜. 그렇죠, 핵심 인물이죠. 네.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신중호 일본 지대홀딩스 대표죠. 이분이 사실은 정석근 대표를 스카우트해 와서 쭉 키워왔고 같이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갔어요. SK로. 그래서 업계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하 대표 하 소장 같은 경우도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카카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난주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를 맡고 있는 백상현 대표가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네. 여기가 뭐냐면 여기도 카카오도 클라우드 사업을 좀 합치고 있어요. 합치다 보니까 대표를 사임하고 지금 비용을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아마 요 이유 같아요. 아까 네이버가 모든 비즈니스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합치면서 이 정석근 대표가 뭔가 이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고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이게 ARF과 합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변경하면서 이견이 있었고 이 이견 때문에 아마 정석근 대표가 사임을 하고 갑자기 SKT로 합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매주 이야기를 이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인사 트렌드 네. 얘기하실 때 이제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해 오는 것들이 좀 자주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뭐 이렇게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럼 외부에서 다 데리고 오면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특히 요즘 뭐 빅데이터나 AI 이쪽은 인재가 없죠. 첫 번째는. 네, 인재 가뭄입니다. 그렇더라. 네, 인재가 없어서 데리고 오고 싶어도 데려오지 않고 특히 미국 쪽에 있는 뭐 전문가들은 데리고 싶어도 아예 뭐 부사장급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오고 네. 임원급 데리고 오려고 안 너무 오고 귀한 건가요? 귀한 거죠. 거기다가 한국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애를 하고 있어서 현재 AI의 주요 임원들을 보면 삼성전자도 13명에서 11명 줄었고요. 네. 뭐 LG화학은 아직 0명이고 현대차가 그나마 데리고 와도 4명밖에 안 되고요. 아까 네이버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가 지금 총 7명이에요. 네. 137명 임원 중에서 AI 쪽이 7명인데 그중에 한 분 정석근 CIC 대표까지 나갔으니까 현재 1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인재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결국 뭐 AI 전문 인재들이 이제 전공이 주로 컴퓨터 아닙니까? 네. 컴퓨터 20학부 졸업생들을 보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력이 더 많다 이런 통계를 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해외로 나간 인재가 한 4만 명 이용계가 그런데 4만 명 보내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5천 명. 예. 예. 아직까지 8분의 1이네요. 특히 이제 AI 쪽 산업은 이 데이터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의 막노동 취급받거든요. 이쪽 분야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 인력풀이 너무 적고 이다 보니까 KT나 LG 같은 데서 아예 내부 스쿨을 만들어서 지금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스카우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좀 치열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실제로 LG 같은 경우에는 AI 전문가를 다시 불러들였다고요. 네. 지난달 초에 이번 달 초죠. 이번 초에 있었는데 김정희 LG전자 전무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LG전자 출신인데 네. 네이버 갔다가 네네. 현대차 랩 갔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LG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 AI를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다 거치다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LG도 사실은 AI 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예. 캐나다 쪽하고 이미 협업을 해서 AI 센터를 만들고 했지만 여전히 LG도 인력 풀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시 이런 분들 데리고 오고 그렇겠네요. 제조업에서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필요하지만 저는 바람은 제조업 쪽에 AI 인재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제조업 쪽에 어떻게 AI를 활성화시킬지를 좀 보는 것도 가장 관전 포인트고 투자하실 때도 투자 측면에서도 제조업 쪽에 AI 전문가가 들어왔을 때는 또 새롭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기는 새로운 걸 시도가 있구나. 그러니까 기존 옛날 올드 방식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갔다가 다음은 AI다. 요거를 빨리 넘어가는 기업들을 빨리 찾는 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I 업계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이걸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번에는 보험업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험업계도 역시 외부 인재 영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 네. 때문에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드 방식에서 네. 디지털로 갔다가 좀 AI까지 가잖아요. 네. 보험업은 2단계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최근 인재들을 보면 인재 영입서를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주요 보험업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보험업이 정체지 않습니까? 예. 이 자산 운영이 되게 어렵거든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자산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해외 자산 운용 전문가. 크게 큰 축으로 보면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재 한쪽 영입. 그리고 해외 자산 운용 전문가 영입. 요게 이제 전문인데 네. 삼성 화재부터 보면 이미 그 CTO를 김영란 IT 혁신팀 부사장을 모시고 왔고 네. 그리고 제임스 박 글로벌 차업 총괄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해외 쪽. 그러니까 삼성 화재를 보면 IT 쪽에 한 분, 해외 쪽에 한 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인우 글로벌 사업팀 담당 상무를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해외 쪽 자산운용 전문가. 그렇죠. 교보생명은 지난해부터 김성수 클라우드 태스크포스 팀장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IT.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 베스핀 글로벌 CTO를 얘기했는데 이분도 IT 전문가. 그리고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냥 관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크게는 역시 IT 쪽과 해외 쪽인데 지금 보시는 김성수 클라우드 IT 팀장 같은 경우는 보험업 쪽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IT 쪽 강하는 쪽 인물이고 선욱 ESG 김용진 실무 저기는 메리츠 화재 쪽인데 원래 그 금융위원회 출신입니다. 네. 관 출신이라서 관치 네. 쪽이고 제가 그 한 3년 전인가요? 그 KBS 의뢰로 우리나라 전 보험사 23개 하고 화재보험까지 합쳐서 관치 금융이 그러니까 금감원 금융위 출신 현직 임원이 몇 명인지를 좀 파악해달라고 조사한 적이 있는데 예. 한 곳 빼고 모두 있었습니다. 교보생명 한 군데 빼고 예. 모두가 금감원 금융위 출신이고 네. 교보생명도 전 전화를 걸어봤더니 왜 없어요 물어봤어요. 네. 말도 마세요. 전화가 엄청 오는데 다 그 자리에 한다고 혼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밀스린도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면은 모두가 이제 아니 뭐 꼭 그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 가치 판단은 좀 밀어두고요. 네. 예. 근데 이 보험업계라는 곳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보수적이죠. 이제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렇게 외부 인사를 들여옴으로써 네. 내부 분위기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금융권도 금융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이미 외부 인재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보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이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뼈저리 느끼고 있고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보험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혁신을 하지 않으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모시고 올 때도 예전에는 부사장급 모시기 어려웠어요. 외부의 전문가 모실 때 기껏해야 이제 임원급 정도였는데 지금은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재들이 바로 부사장 정도로 바로 올라와요. 예. 예전에는 그랬다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조직 다루기 어려웠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 외부 인재 영입에서 직급의 변화를 보면 저쪽 문화도 굉장히 개방되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이 없지만 이거 오늘 제가 제일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은행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행장 선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마평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깜깜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완전 깜깜입니다.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그 회장을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임종용 임종용 회장으로 바뀌면서 계속 우량장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외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2달 동안은 정해지지 두 달 않고 동안 있어요. 계속 네. 오픈도 안 해요. 네. 이번에 겨우 이제 네. 그 롱리스트라고 말은 롱인데 4명 올라왔습니다. 4명. 최종도 아니고. 네, 최종도 아니고 숏리스트 2명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내부로 올렸어요. 그 강신국 기업 투자금융부문장하고 박안식 우리 카드 대표하고 이석태 국내영업본부장, 예. 조병규 우리 금융캐피탈 대표 올라오셨는데 네. 우리은행이 옛날에 한일은행하고 네. 상업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딱 2분씩 올라왔습니다. 하늘은행 출신 2분, 상업은행 출신 2분. 전통적인 경쟁 그렇죠. 구도네요. 그냥 밸런스 맞춘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들 롱리스트를 가지고 단계별로 이제 3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 네. 그리고 평판 조회, 업무 평가 영역, 심층 매직 4단계로 진행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2명 숏리스트도 줄이는데 네. 이것조차 사실 깜깜입니다. 어. 그래서 임종용 회장이 갈 때부터
뭐 깜깜일 걸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깜깜이 이 정도는 몰랐고 사실은 이 네 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예. 있는 물론이죠. 예, 예. 그럼요. 너무나 깜깜이니까 예, 예. 그 정도 숨긴다는 거는 이 네 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금융 쪽에서는 이번에 사실 5월은 넘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일단은 너무 깜깜이라서 외부에서는 우리은행이 임종용 회장이 하고 나서 더 투명해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여러 두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오해 여지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임종용 회장이 좀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원래 윤곽이 좀 어느 정도 나오죠. 나오죠. 이게 2달 이상 이렇게 끈 사례가 네. 별로 그리고 그렇게 5월 말까지 했으면 지금은 거의 누가 될 거라는 거 하업평 이미 다 오르고 이미 검증 단계 들어가죠. 이 정도는 이 정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기사를 함부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기사를 쓸 수 정보, 없다는 네, 거예요. 정보가 기자들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네. 그렇구나. 네. 이런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맞아요. 기자들이 무척 힘들어한다는 설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또 이야기 좀 네, 나누면 그러시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럼 CEO 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